간밤 뉴욕 증시 관세 정책에 대한 가짜 뉴스 보도와 해명이 잇따르면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죠.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지금 장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코스피는 상승폭을 좀 축소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1%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도 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시원하게 한번 사자를 보여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인사이트에서는 관세 폭탄에 무너진 뉴욕 증시, 그리고 간밤에는 S&P 500과 다우는 하락했고 나스닥은 반등에 성공했죠. 자, 언제 3대 지수 모두 힘찬 반등을 보여줄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머니주민 코너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달러 환율의 흐름과 주요국 통화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이론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모시고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오전에 삼성전자 실적,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웃돌았죠. 그 전까지 그 전날도 제가 이제 증권가에서 본 예상치를 봤을 때 5자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5조 원대. 그래서 지난 4분기가 6조 원 중반대 좀 넘었었는데 그보다 1조 원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대부분 예상을 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6조 6천억 원이면은 상당히 서프라이즈? 그렇죠. 예. 이 정도로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쓰는 게 참 이전을 생각해보면 좀 네. 씁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에 비하면 1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화면에 보니까 분기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예상치보단 좋았습니다만 그 막대 그래프 높이가 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예. 사실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가전도 비슷하긴 하지만 3분기, 4분기가 전통적으로 성수기로 들어가고 1분기, 2분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4분기에서 1분기로 올 때 실적이 하향되는 거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지금 최근에는 보면은 앞서 마이크론도 발표를 했지만 4분기보다 별로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었고요. 네. 그때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이 22% 정도 나오면서 4분기 최성수기일 때보다 3%포인트밖에 낮아지지 않아서 좀 의아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HBM의 매출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디램과 랜드 주요 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일부 품목은 살짝 상승을 한 효과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묶이면서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은 8월 결산 법인이고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12월 결산 법인이다 보니까 월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예. 지금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거에는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 올해 1월, 2월, 3월이 들어가는 거라 예. 그 사이에 가격 변동들도 좀 있었고 시장 상황도 다르잖아요. 특히 근데 3분기로 3월로 오면서는 관세에 대한 영향과 우려가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것들이 사실은 선제적으로 먼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죠. 주가는 네. 물론이고 여러 가지 지금 재고 정리라든지 지금 마케팅하는 전략 같은 것들 변화가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보다 전혀 이제 감소하지 않았던 것, 뭐 1,000억 정도 증가했던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대부분 아직까지 이렇게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그 중에서 어떻게 했느냐 사실 저희가 궁금한 점인데 그렇죠. 그거는 아직은 4월 말쯤 돼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지금 예상컨대는 올해 초에 1, 2월 달에 갤럭시 신제품이 나오면서 네. 그 효과가 있었잖아요. 컨벤션 효과도 없고 그게 이런 S25 것들 예요? S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판매가 생각보다 선주문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네. 삼성전자 측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하만의 실적도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던 부분들. 그래서 가전, 하만, 그다음에 스마트폰 쪽에서의 실적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6조 6천억 원 중에서 거의 5조 원이나 그 이상을 반도체가 아닌 쪽에서 달성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반도체만의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은 2조 원은 분명히 안 될 것 같고요. 네. 1조 원이나 1조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작년 1분기에 삼성전자 DS 부분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이었었거든요. 네. 그보다 안 좋은 거죠. 그러네요. 근데 왜 그렇게 따져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치고 조금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작년 1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하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서 딱히 HBM 효과를 누리지 못한 한 해는 네. 반도체 부분 실적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맞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경쟁사 대비해서 HBM에서는 조금 뒤처져 있는 느낌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고 경쟁사라고 하면 SK 하이닉스와 심지어는 마이크론까지도 네. 지금 엔비디아의 납품을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네. 아마도 이제 저가품에는 납품을 하고 있을 테지만 공식적으로 아직 콜 테스트를 상당히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서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HBM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는 메모리만 가지고 실적이 작년보다 좋기는 어렵다.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조금의 반등을 가지고 막 호황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너무 조금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부분은 그렇다고 보시는 보시고 거죠? 지금 사실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딱 이제 언팩을 하면은 첫 몇 달이 사실은 실적 대부분을 좌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효과는 컨벤션 효과는 3월, 4월 정도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것 같아서 2분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들어가는 5월, 6월로 들어가면 효과가 이제 쭉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MX 부분의 실적이 1분기보다는 쭉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은 얼마나 반도체 부분이 대신 상쇄해 주면서 1분기보다 최소한 나쁘지는 않은 실적을 2분기에 나올까 하는데 현재 반도체 가격의 흐름으로 봐서는 1분기보다 썩 좋아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원래 작년만 해도 중국에서 이제 내수 부양한다고 하면서 이제 TV도 바꾸고 전화기도 바꾸고 하면서 좋아질 거다 이러면서 좀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세 때문에 미리 또 수입하는 데들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애플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 하니까. 근데 최근에 들어 삼성전자 모바일 폰 실적 잘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뉴스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구환신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애플, 삼성전자도 일부는 사겠지만 네. 대부분은 사실은 중국 제품 쪽에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보면은 이제 이게 과거에도 가끔씩 한 10년이나 15년 주기로 중국에서는 그런 내수 부양책을 한 번씩 해요. 네. 계속 새로운 IT 기기를 사면은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했을 때 2012년도쯤에는 이제 LCD 패널과 TV, 노트북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런 효과가 났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1년 정도의 내수 부양 정책이 끝나고 나서 봤을 때 중국 업체 점유율만 부쩍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고 네. 외국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큰 수혜가 있지는 효과가 않았던 것을 없었어요. 봐서 이번에도 이구환신이 아마도 모바일 제품이나 태블릿 같은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젊은 세대들이. 네. 그렇게 했을 때 아마도 자사 제품 쪽에가 더 많은 수혜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 우리가 뭐 약간 애국 소비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이번에도 아마도 중국 업체들이 더 많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지금 아직까지는 디테일하게 나온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럼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잘 보시면은 예. 철강과 자동차는 먼저 25% 부과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 관세를 부과했는데 보편세 과거할 때 그거를 가중하지 않았어요. 25%는 그대로 픽스가 되는 상태여서 지금 우리 한국이 이제 4월 9일 날 되면 전 품목에 대한 관세가 25%가 될 때 이미 25% 관세가 붙어 있는 품목들은 25%가 이제 맥시멈이 될 가능성이 높고 25 플러스 10이 아니라 아니고 그렇게 보면 반도체도 추가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상한선 25%가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반도체란 품목이 무역협회 그 코드로 보면 HLC 8542번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1.2에서 1.4%밖에 안 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그래서 반도체에 직접 부과되는 관세가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더 걱정되는 건 중국은 우리가 훨씬 더 높은 관세율을 붙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한국의 반도체가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이유는 중국에 가서 최종 제품으로 조립이 돼서 미국으로 가기 때문인데 네.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제 품목이 반도체 품목은 아닌 거예요. 완제품의 품목인데 그것이 중국에 대해 부과가 될 때에 그 수요가 감소하겠죠. 미국 수출이. 예. 그러면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간 반도체 부품도 한국으로부터 수입량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네요. 이것이 관세 효과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면서도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커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쪽이 조금 더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그 핸드폰 지금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보니까 이제 베트남 쪽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한다면서요.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생산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예. 근데 지금 베트남,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것도 다 막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베트남에도 지금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이걸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베트남에 있는 생산 기지를 멕시코나 미국 쪽으로 지금 물량을 많이 이전시키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선제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또 9일날 하는 적대적인 국가에는 또 빠지는 등 이렇게 또 유화 정책을 피고 있어서 멕시코에 대해서 약간 아직은 문이 열려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한 달이나 2달 정도는 백악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게 정말 최종인 건지 아니면 협상용 무기인지가 판단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걸 가지고 기업들이 한번 공장 이전하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상당한 비용도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당장에 4월 달에 관세 부과되는 걸 가지고 그런 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몇 달 정도는 최소한 보고 이것이 고착화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서 저희들이 공장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의 유통 경로를 바꾸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전략들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이제 회장이 이제 사직생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가서 이제 또 시진핑 만나고 오고 실제로 트럼프를 만난 게 아니라 시진핑을 먼저 만난다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미리 중국으로 가서 이제 뭔가를 협의를 하고 온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딱 만나고 와서는 또 이제 이재명 대표 만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연결지어서 삼성전자에 되게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 관련돼 있는 뭐가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에 이제 중국에서 쇼가 열렸을 때 전략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근데 그곳에 사실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만 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관세 정쟁과 무역 장벽이 최소한 임기 내내는 계속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물건들이 사실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사 제품을 최종 소비재를 중국으로 변환이 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똑같은 관세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을 이제 바꿀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어서 사실은 중국에 가서 먼저 사전 작업을 한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에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HBM도 이제 H20이라는 중저가 제품마저도 이제 그것도 이제 판매 못하게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보이고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기업들을 만났을 때는 뭔가 우회 통로라든지 협업 같은 가능성을 타진했을 것 같고 지도부를 만났을 때에는 어쨌든 미국 전체에 대해 관세를 하더라도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달라라는 사전에 어떤 그런 정치적인 정지 작업 이런 효과를 좀 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AI에 좀 집중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제 AI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버블이다. 그리고 과잉 투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니까 이게 이제 AI랑 연동돼서 같이 더 임팩트가 커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럼 이제 하이닉스 주가에도 또 영향을 받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최근 2, 3 거래일의 나스닥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반도체 기업보다 애플과 같은 소비자 가전제 제품의 주가 하락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반도체나 AI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역 장벽으로 인한 최종 소비재가 안 팔릴 것에 대한 우려들이 더 먼저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오늘도 보면 슈퍼마이크로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오히려 폭등을 했어요. 주가에서.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최종주야 컨슈머 제품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는 최종 제품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 쪽하고 현재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지 않고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엔비디아하고의 점점 확실한 관계를 하는 게 더 중요한데 문제는 대만은 우리보다 더 높은 34% 관세가 부과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엔비디아도 고민할 것이고 근데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 34% 관세를 엔비디아 아무리 슈퍼을이라고 하지만 다 고객한테 전가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제 생각에는 10에서 20%는 충분히 가격 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본인이 마진이 워낙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마진율 축소로 갈 텐데 그러면 분명히 엔비디아 입장에서 나 혼자 매를 맞을 수는 없으니 협력사들도 조금씩 축소해라 가격을 낮춰라는 압력이 올 거고요. 그렇게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재 납품 가격에서 조금 인하 압력을 받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기업별로 보면 이제 마진 압착이 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다 나눠서 하자.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혼자 지지는 않겠죠 분명히. 아무리 왜냐하면 현재 어쨌든 모든 생태계에서
그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파워로만 네, 놓고 네, 보면은. 네. 그런데 결코 그 모든 손실을 혼자 볼 이유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두 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관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는 삼성전자일 수 있고 삼성전자죠. SK하이닉스는 어쨌건 지금 엔비디아 직접적인 밸류체인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마진율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관세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할 수도 있다. 최종 제품의 관세를 보더라도 예. 중국으로 가서 제품으로 가는 경우는 제일 관세율이 지금 이중으로 들어와서 60%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예. 대만은 34% 절반 정도다 보니까 예. HBM 같은 경우는 대만으로 갔다 미국으로 가니까 대만의 관세, 대만 쪽 관세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완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갔다 미국으로 가는 경우니까 관세가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관세 영향을 받더라도 실적에 삼성전자가 좀 더 취약한 구조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더 좋은 거네요. 반도체만을 보면. 최근에 그 엔비디아 주가 하락폭보다 하이닉스 주가 하락폭이 훨씬 적어요. 따져보시면 예. 그리고 오늘도 그것도 지금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우리나라 이제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쏙3라고 반도체 ETF들을 너무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예. 그 이제 삼성이나 이제 뭐 하이닉스도 물론 포커스가 돼 있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저점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막 사고 싶은 상황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가격만 놓고 보면 분명히 저라도 네. 약간 유혹을 느낄 만한 시점이긴 한데 그죠. 근데 만약에 투자자한테 뭔가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점일 수도 있긴 하죠. 그런데 사실 지금의 상황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유동성이 큰 상황이에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서 네. 네.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또 뭔가 트럼프가 어떤 액션이 들어왔을 때 쭉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전 배제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만약에 현찰을 갖고 있는 고객 입장이라면은 지켜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미 갖고 있는 품목인데 뭐 조금 올랐다 해서 팔아야 되느냐고 할 때는 사실은 지금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왜냐 싸다는 말씀 하셨지만 갖고 있는 주식은 쌀 때 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찰을 새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라면은 저는 조금 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그런 지켜봤으면 다음에. 좋겠습니다. 좀- 한국도 그렇고 나스닥도 마찬가지. 지켜보고 들어가야 되는 시기다 지금. 그게 조금 더 높아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고생을 덜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결국에는 이제 그 엔비디아 HBM 퀄 테스트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 가능성이- 보면은 예. 지금 현재 얘기로서는 HBM 5세대, HBM 3E에 지금 12단 얘기도 나오고는 있고, 근데 네. 삼성 하이닉스는 사실은 이미 대부분 다 통과한 그러니까, 제품들이고, 예, 예. 지금 HBM 4를 올해 할 거냐, 아니면 내년으로 연기될 거냐라는 것이 오히려 포인트 관심사잖아요. 경쟁사 같은 경우는.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그 전 제품에 대해서도 퀄 테스트 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게 5세대와 4세대 콜 테스트를 지금 통과해봤자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기가 쉽진 않아요. 이미 그 시장은 다른 기업들이 다 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게요. 대체하진 않을 거거든요, 물량을. 후발주자잖아요. 조금 줄 수는 있지만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예. 그렇게 되면은 콜테에 통과하는 것들은 테스트인 거죠. 6세대를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5세대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6세대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콜테에서 받아보는 것을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주력으로 마케팅에 해야 될 것은 6세대이다, HBM4이다. 이것을 경쟁사보다 먼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뒤처지지 않게 양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HBM4에 대해서도 경쟁사는 이미 콜테 샘플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미 몇 달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는 이미 느린 것 같고 이미 틀린 것 같고 하반기 중에는 최소한도 샘플을 하고 한 번에 샘플 콜테스트 통과를 한다고 하면 아마도 지난 1년 반 동안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의 상당 부분은 좀 회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뭐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냥 메모리 시장 자체에 뭔가 좋은 것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 2분기에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서 생각하는 가격 변동 폭이 HBM 소폭 상승, 나머지는 현재 수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이상 높아지길 기대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휴대폰 같은 경우도 컨벤션 효과는 이미 끝나간다. 그렇다면 사실은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파운더리는 오히려 축소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솔직히 말하면 현재 내놓은 카드로서는 주가 상승 모멘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없습니다. 앞으로 내놓을 카드 생각보다 빠르게 HBM4 콜 테스트가 통과를 한다든지 그래도- 샘플이 고해안에 전달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예. 그게 하나의 반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아니 모멘텀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D램에서 가장 돈을 잘 벌면 실적이 빨리 올라오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D램이 진짜로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뭔가의 포트폴리오 다양화하는 다른 옵션들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지금 이전 같으면 네. 그러니까 HBM 없던 시절에도
일반 대부분의 디램 낸드 제품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항상 제조원가가 낮았어요. 네. 그래서 같은 가격에서 마진율이 높았었는데 지금 그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너져 있다 보니까 기댈 언덕이 없어진 거예요. 이전 상황에서 새로운 신제품인 HBM에서는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네. 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몰랐던 예상 밖에 무언가 카드가 나오지 않는 한은 사실은 반도체 않다. 부분이 실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라든지 어떤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조만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예를 들어 탈출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탈출. 그때를 노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작년과 아직 계속 우상향으로 연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만나 얘기를 해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었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커서 나름대로 투자 전략, 엔비디아나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하한선과 하단을 좁게 밴드를 설정해 놓고 예. 그 안에서 자주 사고 파는 전략이 오히려 안전하면서도 누적 수익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얘기 들은 것 중에 이제 인력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 하이닉스로 빠져나가고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이슈가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연봉이 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삼성전자가 항상 연봉이 제일 높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원래 삼성은 제일 우수 인력을 무조건 제일 많이 뽑았던 회사인데 그 부분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그 부분에서도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제가 월급별 보진 않았지만 이제 과거의 상황 경험과 지금의 상황을 유출해 보면 기본급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성과급 반도체 기업들이 보면은 성과급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쵸.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영업이익을 벌고 있는 하이닉스는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갈 지급할 수밖에 수밖에 지급률이 없으니까. 높을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적자를 보면서 성과급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규정상으로도 안 되고 돼요. 아무리 노조 쪽에서 강하게 주장하더라도 재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투자할 재원을 갖다 뭐 다 인건비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의 총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최근 한 1년 반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를 계속 저희가 하면 할수록 삼성전자 그 8만 전자라고 하는 그 8만 원 선까지 회복이 굉장히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럼 기회비용을 전자가 쉽진 않죠. 네. 왜냐면 지금 보면은 뭐 6만 전자까지도 쉽지도 좀 않은 상황이고 이러면은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복리를 굉장히 파워풀함을 알잖아요. 예. 반도체 투자에서는 적은 수익률이라도 그것을 반복해서 누적했을 때 누적 수익률이 굉장히 커지는 전략이 그렇죠. 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한 번의 거래로 30% 40%를 노리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5%를 5번 하겠다고 하면 그 누적한 복리 효과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은 5만 3천 원에 팔아서 6만 3천 원에 판다. 그러면 마진율이 거의 20% 정도 돼요. 네. 그거를 1년에 서너 번만 반복하면 100%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를 계속 계속 사고 열심히 팔고를 해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갑자기 이게 7만 원, 8만 원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 네. 차라리 5만 3천 원에 살아서 6만 3천 원에 파는 전략을 기계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률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해요. 의외로 이제 하방은 막혀 있으니까. 하방이 막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사자가 나오더라도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않을 생각이 것 나옵니다. 같으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좀 박스권 매매를 박스권인데 굉장히 밴드를 좁게 잡고 하는 게 네. 근데 그게 누적해 보면 쏠쏠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네. 자, 지금 시각 3시 25분 향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이제 마감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0.2% 소폭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2,330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전장만 하더라도 좀 강하게 어제장의 낙폭을 좀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면서 좀 탄력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봤는데 오후 들어서 상승폭 많이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0.8%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656포인트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지금 호가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합권 마감 예상됩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대형주들이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좀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많이들
지금 차익 실현 또는 이제 손절에 나서면서 오늘장 마감에서는 상승폭을 축소한 채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호가 53,300원, SK하이닉스 2%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 168,700원, LG 에너지솔루션은 1.2%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19,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7%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00만 원이네요. 현대차 0.5%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원. 기아가 0.7%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5,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본주보다는 그래도 좀 상황이 괜찮아 보여요. 1%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는 44,500원, 셀트리온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63,8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종가는 694,000원에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지금 뭐 마감가도 좀 8% 강세로 마감이 예상되고요. 네이버는 반면에 6%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9,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마감 호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7%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36만 원. 에코프로비엠도 2.7% 지금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95,100원, HLB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오늘 마감 종가는 56,000원에 형성될 걸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0.5%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49,4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가 248,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젤은 0.7% 상승 예상됩니다. 종가 32만 5,500원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은 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가 16만 6,800원. 클래시스 1% 하락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 5%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4,500원. 뽀롱티슈진 강박권 예상됩니다. 자, 오늘 뭐 지금 마감 호가 좀 체크해 보니까 뭐 뉴욕 증시만 변동성이 큰 게 아니라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상당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저께 같은 경우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다가 네. 또 루머로 급등하는 맞아요. 양이 너무 컸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왔다가 맞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오픈할 땐 되게 좋았는데 끝날 때 보니까 거의 보합인데 네. 우리나라 시장이 보통 미국 시장에 좀 앞서서 움직이니까 시장이 이제 먼저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처럼 어저께 상승폭을 또 이제 간신히 바닥에서 이제 올려놨는데 그거를 하락세로 돌면은 관세 전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쪽에 더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 느낌이네요. 사실 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간밤에 보면 뉴욕 증시에서 그 S&P 500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로 시작했다가 장중에 그 뭐 관세 90일 유예한다는 뉴스 나오니까 또 올라갔다가 플러스 3%, 또 가짜라고 하니까 다시 보합. 네. 뭐 이거는 완전 롤러코스터예요. 네, 아무것도 예.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요? 네. 근데 거래량은 지금 18년 만에 또 최고라잖아요. 그게 이제 더 문제죠, 이제. 네, 그러게요. 기계만 막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라서. 막 프로그램 매매 나오고 네. 그러네요. 이제 저희 그 계속해서 그 반도체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 뭐 시가총액 비중이 큰 게 지금 반도체 섹터긴 합니다만 참 막 미래가 엄청 밝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뭐 관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미국 반도체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나요? 작년 말에 이제 관세가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네. 상황에서는 전 나스닥 쪽에 점수를 줬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섹터를 놓고 어느 쪽을 투자할 거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상승률이 나스닥 쪽이 높을 것 같다라고 네, 예상을 네. 했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 있죠. 같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고 사실 그게 맞기도 하고요. 맞죠. 왜냐면 미국엔 사실은 자체적인 제조시설 미국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부품이 되든 완제품이 되든 다 외국에서 만든 내 거를 가져오는데 엄청난 관세를 내야 되는 거라서 네. 어처구니 없지만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주말에 굉장히 많이 60만이 모이는 이제 트럼프 물러나라 이런 시위 그러게요. 집회까지도 열렸던 건데 이것들이 얼마나 이제 완화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개별 국가별 협정을 통해서 완화될 수도 있고 얘기를 저희가 마감 상황 확인해보고 좀 그럴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봅니다. 마감합니다. 네,
네, 4월 8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사실 어제 워낙 코스피 코스닥이 5% 넘게 떨어지면서 장중 저점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 유입을 기대하면서 좀 반등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종목별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모두 매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마감 지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오늘 마감은 0.2%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뭐 장중에 좀 상승폭을 많이 좀 반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상황이에요. 2,334포인트. 코스닥은 그래도 1% 반등해줬습니다. 65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7% 상승,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53,500원, SK하이닉스 2.8% 올랐죠. 169,5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1.5% 떨어졌습니다. 31만 8천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4% 하락했네요. 100만 4천원. 현대차는 지금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7만 9,200원. 기아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기아는 84,300원, 0.3% 하락했네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올랐습니다. 44,600원, 셀트리온 0.7% 떨어졌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도 장중에 상승폭을 계속해서 유지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8% 강세로 마감했고요. 69만 8천원, 네이버는 6%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마감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흐름 굉장히 좋았네요. 오늘 7%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을 보여줬고요. 36만 500원 종가입니다. 에코프로비엠 2.3% 올랐습니다. 9만 4,800원이고 HLB도 0.7% 올랐습니다. 55,800원. 에코프로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 떨어졌습니다. 24만 500원. 그리고 이제 삼천당작 휴젤 보도록 할게요. 휴젤이 1% 올랐네요. 32만 6,500원. 삼천당작 많이 떨어졌습니다. 6% 하락 마감했고요. 종가는 16만 6,800원. 클래시스도 0.5% 하락했고요. 리가캠바이오는 5.8% 상승 마감했습니다. 94,700원 역시 사흘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코롱 티슈진 올랐습니다. 종가 41,400원.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개인 투자자는 오늘도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6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외국인 6,422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898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1,528억 원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44억 원, 733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외국인 오늘 오전에 선물에서 좀 순매수를 보여주나 싶었는데 어제처럼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도 매도 규모가 좀 컸습니다. 지금 8천 계약 넘게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자, 환율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5원 40전 상승한 1,473원 2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달러 인덱스도 사실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달러 환율이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있으니까요. 네. 주식을 팔고 있는 와중에서 뭐 채권 매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화 약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외국인 오늘 오전에는 그래도 좀 사주나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선물해서 계속 팔아 떼껴요. 그러니까 선물해서 계속 파니까 또 이제 저평가되고 그럼 네. 또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또 매도에 동참하고 그러게요. 이런 것 같습니다. 보셨잖아요, 마감 상황.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약간 공포 상황인 것 같아요. 공포?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뭐 미국이 뭐 아무리 25%가 됐든 50%가 됐든 관세하고 상관이 없는 섹터가 있잖아요. 네. 금융주나 게임주 같은 경우 저는 상관이 없는데 같이 하락을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무슨 기업의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투심이 지금 냉각돼 있는 상황이고 아마 미국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연달아서 폭락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라고 보기에는 하락폭이 너무 크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환율 변동도 지금 너무 크잖아요. 지난 일주일 사이의 그 변동이 막 하루에도 몇십 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변동폭이 크고 하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지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 심지어는 금값도 지금 또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 아니 금값은 또 뭐 마진콜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안전자산은 쏠려야 되잖아요. 증시에서 이렇게 하락이 되면은. 근데 금마저도 빼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모든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서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현금을 일단 갖고 있겠다라는 심리가 큰 것 같고요. 네. 특히 옛날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든 주요 금융기관들은 한두 차례 홍역을 했었잖아요. 네네.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칫 묶여버리면은 본인들이 본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안전핀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거지 사실 해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럴 이유는 없다 보니까 사실은 외국 투자자들이 나스닥도 그런데 한국 증시에 사실은 뭐 매수세로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당분간은 일단 소나기 강하게 올 때는 좀 피해가는 것들 잠깐 그 전략이 가장 안전할 것 같고 그 후에도 방향성이 주식이 올해 가장 우리한테 좋은 섹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원자재나 뭐 코인이나 무슨 부동산이 섹터가 될 것인지는 확인될 때까지는 네. 사실은 우리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특히 이제 바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계속 포커스했던 게 AI였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AI 관련해서 막 미중 패권 전쟁이다. 그래서 물건을 안 주고 받고 이랬던 미중 전쟁에서 이제 관세도 또 미중 관세 전쟁으로 딱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상황 하에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결국은 IT 관련해서 집중이 돼 있고 특히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관세 전쟁 이후에도 AI와 관세와 이게 다 미중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연결이 된다고 봤을 때 거기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딥시크가 나온 다음에 이런 상황까지 같이 겹쳐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이제 IT 핵심 기업들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를 좀 저희가 찾아봐서 종목을 골라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냐 뭐 AI냐 뭐 이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딱 좋아 보이시나요? 상대적으로. 지금 AI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전망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전문가 사이에서도 그래서 뭐 올해까지 좋다는 건 대부분 다 컨센서스가 있어요. 근데 내년에도 과연 높은 성장률이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많이 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무조건 공격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반도체는 제가 연초부터 늘상 말씀드렸지만 올해 하반기에 들어가면 사이클 흐름으로 보면은 업살이 끝나고 다음 사이클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반기에서. 그러니까 그쪽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또 쉽지는 않은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사이클은 기업의 실적이기 때문에 네. 주가랑 기업의 실적은 엇갈리기 때문에 또 다른 타이밍이 다를 수는 있긴 하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참고는 해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 투자할 때도 PER이라는 것들은 많이 보잖아요. 네. 결국 그거는 순위 대비 주가를 보는 거니까 네. 실적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고PR이 되면 거품이 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아주 좋은 대답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하는 입장에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그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로 다시 가느냐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어렵죠. 미국의 이 대통령 자체가 친환경과 거리가 먼 분이 거리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워낙 강한 파워 드라이버가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 시장을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 또 돌아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맞아요. 것도 보여요. 조선과 방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미국이 지금 립 서비스일 수도 있고 이게 구체적인 딜로 갈 수도 있고 일부는 이미 협약 체결된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실적 견인할 만큼의 우리가 물량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당장에는 한국 기업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 중국과 조선, 일본 같은 조선사들을 어쨌든 이 플레이에 공격적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어떤 미끼를 쓰는 것일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아직은 조금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작년, 재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닐 수도 있다. 초반만큼 상승세가 중후반으로 가면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저는 배제는 않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이슈를 따라서 투자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린 아주 쇼스로 가는 방법. 좁은 밴드 내에서 사고 팔고 계속하는 방법. 좋은 회사 하나 트레이딩으로. 골라서 또 하나는 2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때는 정말 산업 본질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보는 거고 기업 자체의 체력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많은 전문가들 리포트라든지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렵네요. 아니 그런 얼마 예. 어려운 장이란 얘기네요. 맞습니다. 아니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참 그 AI 이제 시작이다 뭐 개화기다 해가지고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오고 그쵸. 뭐 데이터 센터 뭐
확장한다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투자 또 안 하겠다 이러니까 이게 참 투자자 입장이 색깔려. 그래서 무슨 뭐 의료 AI 뭐 다 나왔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 한 15년 전인가 같은 회사 유명한 사이클을 보였었잖아요. 네. 처음에 엄청 관심도가 높은 시기에 했다가 쭉 관심이 떠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캐즘이 발생을 하고 캐즘.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크오프 시점이 생긴다라는 건데 AI는 그게 너무 압축돼서 진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실물 투자가 굉장히 작년 올해 진행됐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단순한 관심사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당겨서 발생했던 수요라는 거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향후 몇 년 동안 그 수요가 정체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 LCD 산업이 그랬거든요. 중국에서 그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서 50%가 시장이 성장했어요. 2년 사이에 짧게. 그리고 4년 동안 제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산업이든지 정상적인 성장 곡선이 있는데 어떤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땡겨 쓸 수가 있는데 결국은 당겨 쓰는 거지 이 기울기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AI 같은 경우 미중 갈등이 있었을 때 AI가 그냥 저희 리테일 상품들 우리가 쓰는 상품이 아니라 이건 국방이다, 핵무기와 같은 거다. 왜냐하면 이제 드론으로 싸워야 되고 로봇으로 싸워야 되는데 결국 이거는 국방 요인이지 실제로 안보의 요인인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쓰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투자를 해서 중국한테 이겨야 되고 그리고 딥식이 나오면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감히 나를 이제 쫓아왔나 본데 이렇게 되니까 더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그게 이제 터진 게 아니냐 이게. 그래서 이제 중국을 완전히 이제 고립을 시키기 위해서 관세 전쟁도 이렇게 더 세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와서 혼자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네. 갑자기 다들 이제 유럽도 거의 약간은 꼬리 내리는 분위기잖아요. 관세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또 관세도 미중 둘이 치고 바꾼데 이제 더 이상 관세를 올려봤자 중국 거는 어차피 못 쓰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너 이제 중국에 팔지 마. 이런 거를 이제 미국이 안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트럼프는 아무거나 하니까. 아무거나 하니까 그 마이데이로. 아무거나는 네. 바이든도 네. 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 국내를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IT 기업이라면 아까 나스닥 관련된 쪽을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고민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환율도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나스닥에 넣기가 이제 좀 찝찝한 거죠. 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국내 IT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포트폴리오를 짤 때 보통 이제 박사님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3, 4년 전에 직장 동료들이 서학개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직접 투자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주판을 돌려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에 대해서 수수료가 계속 갈 때 올 때 발생을 한다는 게 있고 환전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예를 들어 정말 미국 달러가 약세가 돼 버리면은 빠져나올 때 현찰로 됐을 때 가치가 확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은 이미 사실은 이제 세금이 있잖아요. 20 네. 몇 퍼센트 정도 20% 세율이 가 한국은 있죠. 계속 유예가 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네. 세율이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세율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율과 환전 수수료와 세율과 이런 걸 다 하고서도 국내보다 이익을 얻으려면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지 되는데 이제 그게 작년까지는 가능했었잖아요. 굉장히 우상향으로 무조건 올라갔으니까. 네. 근데 지금 S&P 5가 뭐 6천 얘기하다 지금 4천 되는 거 아니야라는 네.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이 바뀌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미 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비용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본인 그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일단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비용 수수료는 훨씬 적은 상황이죠. 대주주만큼의 지분을 갖지 않는 한도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같으면 나 같으면 나스닥 쪽을 찍겠다 했는데 올해 상황이 돼 보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차라리 국내가 좀 더 나을 수도 그래요? 있다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아, 국내에서 그럼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물론 이제 IT 쪽 전문가시긴 제가 사실 뭐 합니다만. 반도체가 아닌 쪽을 그렇게 잘 알지는 않아서 네. 그런데 항상 이제 주가가 지금 종합 주가를 보면은 막 네. 2,500도 밑으로 잠깐 내려왔다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시장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원래 주가를 예측하잖아요. 최종 주가 지수를 2,800, 2,900 심지어 3,000원 얘기하는 분도 이쪽 여기 SBS 방송에서도 제가 봤거든요. 뭐 언젠가는 가겠죠. 언젠가. 아니 그분들 이제 올해 안에를 얘기를 하는 올해 건데 안에. 이제 그게 다 맞지는 않지만 최소한 현재 수준 2,500 너무 싸다라는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지수가 최소한 2,700, 2,800까지는 올해 중에 올라간다고 네네. 생각을 하면은 가장 이득을 보는 건 금융 섹터죠, 일단은. 금융.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던 못 벌던 증권사는 돈을 벌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님이라고 하는. 예, 예. 그래서 우리들이 금리가 하락을 함에도 있어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출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은행도 한동안은 수익이 좋을 것 같다. 되게 그래서 재미없는 섹터잖아요. 재미없지만 이런 시점에서는 안전핀이 될 수도 있는 것도 금융 섹터일 수도 그냥 있는 것 보통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코스피를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반도체가 그래도 나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코스피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지수에 투자를 할 지수랑 거냐?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은 거의 뭐 20%이기 때문에 시총에서 네. 지금은 근데 조금 많이 낮아졌었죠. 최근에 들어서. 근데 낮아서 영향력이 좀 줄어들긴 한 거죠. 동시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수와 삼성전자 주식 두 개 중에 선택하면 현 시점, 딱 1분기 실적까지만 본 시점에서는 지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주식 투자자 분들이잖아요.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죠. 그 처음에는 그랬지만 보통 이제 삼성전자를 샀다는 것 자체가 업사이드를 크게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덱스를 사거나 삼성전자 사는 분들이 저는 주식 투자자 중에는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 어떤 분들은 이제 코덱스 이런 거 가지고 네. 지수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과거에 비해서 올해 지수와 삼성전자 주가의 동조율이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더 그런 오버 퍼포먼스 섹터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질수록 중국하고 사이가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게임주 같은 경우는 문호 개방 같은 거든 신제품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미국에 대한 반감이 한국에 대한 친근감으로 바뀔 수가 있어서 네. 그런 섹터, 그다음에 방산은 아까 우리 언급했었고, 그래서 네. 방산이나 게임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오버 퍼포먼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감안하면 반도체는 올해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메인이 올라가줘야지 올라가는데 그렇죠. 지금 지수를 구성하는 것 중에는 지금 말씀드린 하는 두 것들 섹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라면 안전적으로 보면 지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인내심이 필요하겠네요.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